재미없고 딱딱한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는 역사방송 우리들의 사생활. 네, 다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저희 일주일 만에 뵙죠? 그러게요. 이 정도면 뭐 고정 게스트 아닌가요? 네. 서주영 양은 3주 연속 나오고 계시는데. 그러게요. 네. 합해서 뭐 제 분량이 5분은 될까요? 네, 세상스럽지만 다시 자기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예. 말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네. 수화로 해도 될까요? 수화 좋죠. 아, 저희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가지고. 왼쪽으로 돌겠습니다. 아. 자기소개요. 네, 안녕하세요. 21살 이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 너무 반갑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남성백입니다. 여기 몇 주째 출연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아, 세다가 포기했어요. 20 몇 주째. 3주면 계절이 바뀌네. 어지럽습니다. 네, 저는 고3 서주영입니다. 네. 와. 네, 저는 진행자 21살 이준미입니다. 네, 와. 오늘은 저번 편 민족과 민족주의에 이어서 민족주의 역사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이번 편 역시 이해람 군께서 발제하고 토론을 이끌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해람 군 발제해 주세요. 토론은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민족주의 역사학의 발전 과정과 한국 민족주의의 탄생 과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네, 일단 주영 양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첫 시작인가요? 질문이 아니라 신문 아닌가요? 신문? 부으세요. 뭐 빨리. 하셨습니까? 여기 물까지 다 있는데 물. 역사학이라는 게 언제부터 있었을 것 같나요? 역사학이요? 네. 글쎄요. 그냥 갑자기 떠오르는 숫자라도 말해보세요. 떠오른 숫자요? 네. 5,000년? 5,000년이 아직 안 왔죠. 2028년인데 역사학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구나. 승과를 다니고 굉장히 있는 거구나, 철학적인 지금. 명제네요. 이거 미래 융복합 이런 걸로 보면 되나요? 여기 그냥 여기 역사과인 거죠. 역사학과는 아니에요. 역사 기록과. 상백님은 언제 생겼다고 생각하시나요? 저요? 네. 저는 역사학이요. 애매하네요. 네, 애매합니다. 역사라는 거는 좀 저는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면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히스토리아에서 나오잖아요. 역사라는 말도 네. 헤로도토스에. 네. 근데 헤로도토스 때부터 시작된 것 같지는 않고 네. 아무래도 학문은 다 근대에 만들어졌으니까 대충 19세기 정도로 때려박으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유추를 통해서 코난이신데 우리 안경까지 쓰고 계시고. 아마 준민님은 알고 계실 테니까 네, 제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민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언제 생겼는지. 네. 네. 이렇게 발언건 박탈해. 언제 생겼나요? 아니에요. 호스트가, 속상해졌어. 말해주세요. 제가 힘이 없어서 지금 치문한데 별로 치문하지 않고요, 사실. 네, 진행 계속 해주세요. 말하라고요. 진행이에요, 이거. 19세기의 독일 랑키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18세기 이전에는 18세기였나요? 18세기 이전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네네. 18세기 이전에는 역사학이라는 독립적인 분과 학문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딱 신학도 분 계시는데 신학도 아니에요. 청소년학 전공이에요. 왜 제가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어떻게 받는지 얘기해 드려요? 장신대 신학과 다니고 있는 분이고요. 남성백님은 네, 일단 남성백군이 장신대를 다닌다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혼란. 난 누구인가? 신학과 정치학의 시녀로서의 역사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국주의 침탈과 근대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역사학이라는 게 등장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배경에서 학문적 동향은 사회 진화론으로서의 역사학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제가 정의를 하기를 독일 역사학의 특징은 실증주의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갑자기 독일 얘기를 했는데 순서를 까먹어가지고 네, 역사학을 태동시킨 국가는 독일입니다. 네, 독일이 후발 근대화 국가이자 통일 국가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사회 진화론에 기인했을 때 영국, 프랑스는 근대적 보편 가치를 잘 습득한 가장 선진적인 국가입니다. 독일은 역사 연구를 통해서 근대적 보편 가치가 외부로부터 이식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프랑스와 영국으로부터 이식된 것이 아니라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고유한 전통 안에서 그 맹아가 존재해 있었고 계속해서 스스로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즉 독일의 특수성에서 벗어나
세계사적 보편성을 획득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역사 연구를 통해 그려낸 것입니다. 여기서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가 몇 개가 있을까요? 비전공자가 들으면. 재밌고 쉽게 한다면서요. 아, 이건 제가 진행자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제가 진행자일 땐 재밌고 쉬웠죠. 죄송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워요. 꼰대질을. 안 해. 네, 그럼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이 용어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회신화론을 기인했을 때 근대적 보편 가치, 맹아가 존재하고 세계사적 보편성. 네. 죄송해요. 혼나는 시간이 돼버렸네요. 갑자기. 뭐, 혼나야 돼요. 사실 근대적 보편 가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근대적 보편 가치가 무엇일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대부분이 근대적 보편 가치겠죠. 그죠. 자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이라던가, 네. 또 뭐야, 국가에 대한 거, 또 민족에 대한 거, 네. 또 사람에 대한 이해, 네. 언어에 대한 거. 근대적 보편 가치는 지금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이 근대적 보편 가치 아닌가요? 네, 잘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로 풀었는데? 그렇대요. 네. 주제가 어려우니까. 맞아요. 그렇네요. 어쩔 수 없죠. 아니, 근데 이게 아마추어 방송의 묘미죠. 네. 어려운 뭔가 걸 어떻게 어정쩡하면서. 네. 네. 그러면 제 기억으로는 그 한국사 자격증인가요? 뭐였죠? 네, 한국사 능력 검정. 아,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처음 배울 때 나오는 사람이 랑케였거든요. 그러면 랑케에 대해서 아시나요? 주영량? 아니요? 레오폴트 랑케. 네. 랑케 사학이라고 들어본 적은 있어요. 제- 그 랑케 사학의 그 랑케입니다. 오랑캐. 말도 안 돼. 아, 원래 이렇게 마이크 꺼둘게요. 가뿐싸 돼야 되는데. 오랑캐. 아, 근데 방금 자존심 굉장히 상해. 모든 힘을 응축하다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랑케 사학이니까 랑케. 제가 여기서 터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네요. 스럽습니다. 네. 네, 어쨌든 랑케는 독일 역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네, 랑케를 중심으로 한 독일 역사 연구자들이 이러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네, 또한 폴란드, 동유럽, 오리엔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과거사 연구를 하였습니다. 네, 대표적인 것이 마치 일본이 한국사 연구를 했던 것처럼 폴란드의 역사를 자국사로 편입시키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로는 오리엔탈리즘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오리엔탈리즘을 이 의미하는 바는 굉장히 많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유럽 역사의 시초를 그리스로 인식하고 그리스의 역사 연구소를 설치함으로써 유럽 모든 국가의 정체성을 단일화시킵니다. 오리엔트가 그리스 역사에 영향을 끼치긴 했으나 오리엔트의 역사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이며 유럽 국가는 끊임없이 발전함으로써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은 적자 생존으로서 오리엔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유럽 국가 침략 또한 정당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얘는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보면 그리스인들도 보면 지금 바바리안이라고 우리가 야만인들을 영어 단어로 표현하는데 보면 그리스인들이 쓴 언어가 헬라어인데 헬라어 쓰지 않는 민족은 다 바바바 된다 해가지고 예 바르바로이에서 나온 게 바바리안이거든요. 그냥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런 사람들 그냥 이렇게 쭉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있잖아요.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언젠간 뒤지니까. 황정민 씨가 했던 말처럼. 어쨌든 그 자국사를 굉장히 띄워주면서 다른 역사를 폄하하는 게 기본적인 이념인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정말 나쁜 역사학이네요. 민족주의 역사학은. 그냥 제 진행 방식이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게 아니죠. 아, 좀 피곤해가지고. 힐링 타임이에요. 이준민 씨는 힐링 타임입니다. 제가 힘드네요. 네,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귀로, 그렇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새삼 깨닫습니다. 전 세 편째. 아, 힘들어. 네, 어쨌든, 그, 유럽 국가 침략 또한 정당화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이 같은 데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침략을 마치 우리가 같은 국가로 되돌아가는 과정으로 되게 격상시키는 거죠. 네, 이런 거에서 독일 역사학이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랑케입니다. 그리고 랑케 실증주의 역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마치 모든 것이 과학적인 진리로 기인한 역사 연구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회 진화론적이고 그 역사 안에서 또 유리한 것만 선택해서 나열하는 이런 역사 연구 태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독일이 그렇게 자랑할 역사가 있긴 한가요? 뭐 유럽 찌끄레기들이 뭐 자랑할 역사가 있긴 한가요? 유럽 국가들 뭐 예전에 거의 뭐 다 한 동네처럼 지내셨는데 네. 굳이 뭐 랑케시께서 그렇게 이게 민족주의 역사학인가요? 이게 배타적 민족주의, 아, 네. 배민, 배달의 민족. 네? 배타의 민족. 배달의 민족. 일단 알파, 베타, 감마. 와, 진짜. 이번에는 갑분싸. 갑분싸.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독일의 역사 연구를 답습한 예시인데요. 네, 일본은 후발 근대화 국가이자 침략이라는 야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독일과 유사했습니다. 일본의 서구에 대한 위계 질서는 타라입구라고 하죠. 상위의 유럽과 하위의 비유럽 사이에 일본의 위계 질서를 보편과 특수 사이에 확실히 하기 위해서 굉장히 제가 쓴 글이지만 이상하네요. 졸면서 썼죠, 이거. 네, 서구적 가치가 일본에서도 존재했으며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발전하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구와 유사한 역사를 강조하고 다른 역사를 축소하고 합리화합니다. 한 문장이 정말 기네요. 그니까요. 네, 지금 제가 거의 5줄이 한 문장. 제가 이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괜찮아요. 뭐 고쳐나가면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지적합시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글을 이렇게 씁니까? 쓸 이거 때는 무슨- 모르는데 읽을 때 막 숨이 차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하네요. 저 무슨 판소리인 줄 알았어요. 듣는 분들 이해하고 계시겠죠? 타라입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입구, 유럽으로 들어간다. 구라파. 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자면 유럽 중심주의와 자국 중심주의가 절충 협상하여 타라입구라는 위치로 일본을 상정하는 데 역사를 이용하게 됩니다. 네. 독일과 마찬가지로 역사학이라는 분과 학문을 성립하고 도쿄 제국대학과 교토 제국대학 등의 사학과와 국사학과를 설립하였으며 역사 과목을 커리큘럼화합니다. 역사를 교육할 교원을 양성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 학회, 학술지, 학계 등을 성립시켰으면서 그 연구비를 국가와 기업이 지원하게 됩니다. 네, 결국 역사가 또 이번에는 국가와 침략의 신여가 돼버렸네요. 네, 그렇죠. 아유. 그래서 국가가 주도하는 역사 연구가 결국은 역사 연구 비용을 국가가 되다 보면 역사 연구를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필연적으로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떠오른 건데 그 국가 주도의 역사 연구를 우리 대통령분께서 주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 가야사요? 영호남 통합하겠다고 그 가야사 그 하라는 거? 네. 네. 거기서 끝이요? 근데 어쩌라고요? 지방송 아니라고 지가 진행 안 한다고 너무 분량 안 뽑아주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저는 그거 뭐 나쁘지 않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가야사가 워낙에 또 소외되던 연구 주제였기 때문에. 네. 참고로 전 그 삼국시대에 가장 좋아하던 국가가 가야였습니다. 왜요? 좋았어요. 그래서 가야 이름도 다 외우고 있었어요. 뭐 아라가야, 고령가야, 대가야, 금관가야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만가야. 국가야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지금은 기억이 안 나요. 그 남씨의 시조가 가야에 있는 건 아닐 텐데. 아니, 의령인데 의령 남씨였죠. 네. 의령에도 가야가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네, 어쨌든 이어가겠습니다. 네, 일본 강단의 랑케의 제자였던 그 루드비 리스라는 사람을 초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드비 리스가 1887년 도쿄 제국대학의 사학과를 창설하고 근대 역사학과 관련된 교육을 하게 됩니다. 리스에게 그 독일사적 특수성이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세계사적 보편의 지위를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배우면서 일본사적으로 굉장히 자기들끼리 그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학습을 하는 거죠. 그 동양사 다음에 국사가 존재하고 그 위에 또 서양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역사의 우열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동양사는 얘네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치의 대상으로 위치를 시키죠. 정확하게는 일본처럼이겠죠. 네. 이 사람들이. 네. 일본 역사학계가 랑케 기념제라는 걸 했거든요. 그러니까 랑케를 막 신격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걸 볼 수 있죠. 랑케를 신적으로 숭배했다는 것을. 랑케는 죽지 않았어. 네. 랑케는 죽었어. 이젠 없어. 하지만 내 등에, 내 가슴에 하나가 되어 살아가. 누가 말렸죠? 이거 만화요. 천원돌파 그랜라간인가? 아, 그래서 나온 대사입니다. 이제 많이 패러디했는데 잘들 모르시나 봐요. 진행하시죠. 아, 압니다 그거. 뭔가 준민님이 말이 없으시니까 제가 눈치를 보게 돼요. 아니 눈치 보지 마세요. 되게 재밌게 듣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혼자 즐거워요. 지금 여기서 제일 즐거운 사람이야. 네. 네, 이제 일본 역사학자들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할 텐데요. 네. 스즈키 시게타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아름답네요. 읽기가 힘들어요. 일본 사람들 이름 외우기 힘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일본 비하를 또 민족주의 역사학인가요? 아, 중국 사람들 쉽고 뭐 량치차오 막 이런 사람들. 네, 어쨌든 스즈키 시게타카는 랑케래. 랑케. 네, 랑케 실증주의 역사학을 초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랑케는 국가가 각자 독자적인 생명을 잉태한 창조적인 개체라고 하는 그 도덕적 정력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걸 굉장히 어렵죠. 도덕적 정력이 뭔 개소리인지. 예, 모르겠어요. 그 정력이 뭘 뜻하는지도 지금 이해가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 정력이 아니고요. 그 스태미나가 아니라 에네르기를 정력으로 번역을 에너지, 하더라고요. 네. 힘. 네. 도덕적 기,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지금 방청객이 되게 아주 음란합니다. 아주 음탕해요. 어디 사는지 정말. 그 도덕적 정력이라는 표현을 한마디로 되게 쉽게 표현을 하면 위대한 침략자는 동시에 위대한 문화 전파자다라고 풀어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위대한 침략자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예. 결국 폭력을 행사하는 게 어떻게 위대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실증주의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수에 그치고 보편으로 나아가진 못한 국가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 진화론이죠. 네. 전쟁은 이러한 도덕적 정력의 우열을 가리는 과정이자 도덕적 정력을 체득하는 과정이라고 주장을 하여 전쟁의 참상을 축소하고 자국의 우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당한 전쟁을 주장하여 일본이 전쟁에 참여하는 데 명분을 제공합니다. 또 문장이 굉장히 기네요. 네. 이거 뭔가 우리들의 글생활로 살짝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문장을 끊는 그거를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역사의 또 중요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네. 전쟁을 정당화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건데, 네, 그러면 다음에 긴 문장은 주영량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제가요? 네. 이건 또 몇 줄이죠? 이건 세 줄이네요. 아, 다행이다. 아, 세고 계셨어요. 그 짧은 순간에. 아니요, 이거 2줄이에요, 2줄. 아니요. 읽어주시죠. 네. 4줄이에요. 일본 근대 역사학이 동양사를 연구할 때 서구 유럽의 이분법적 역사관인 오리엔탈리즘 또한 일본이 일본과 그 외의 동양을 구분함으로써 적극 이용했다. 동양은 특수한 정체되고 후진적인 존재로 보았다. 북해도, 오키나와, 대만, 조선, 만주 등을 침략할 때 오리엔탈리즘을 활용하였으며 중국 또한 진화로 격하하여 동양에 편입시켰다. 따라서 과거의 조선과 중국이 일본에게 문물을 전달했지만 근대화를 이룩한 현재에는 일본이 더 우월한 문화를 가진 근대 사회를 이룩했다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여기서 현재는 20세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일본이 마치 독일이 폴란드를 침략할 때 썼던 것처럼 그 조선과 중국을 침략할 때 행위를 정당하기 위해서 역사학을 이용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국사에서는 그 조선사 편수회를 설치를 해서 조선사 반도사 편수를 통해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동족임을 명확히 했고요. 일본의 병합으로 인해서 조선인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런 점을 논술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일본의 역사학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식민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학이 탄생하는데 왜 식민사관을 얘기하냐? 왜 그럴까요? 네? 네?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인데요? 누구한테 이건 살짝 질문하시- 이준민 씨하고 진행하면 당황스러운 질문인지 깜빡이 없이 훅 들어가기. 사실 말 끊기가 애매해서. 네. 네. 그러면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학이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네, 한국의 사실 역사학을 정의를 하면 민족주의 역사학이 그 식민주의 역사학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식민사관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발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의 경우를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1880년대 이후 개화파 정치 세력을 중심으로 자국사 교육을 중시해야 된다는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이 쓰신 거 아니에요? 힘들어서 그래, 힘들어서. 네. 중화주의에 입각한 역사관과 유학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국사 교육에서 벗어나고 역사서술에서 중국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변화도 보였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독립문 같은 거겠죠? 그 독립문이 일본에서 독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독립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네. 이완용이 글씨를 썼다는. 네. 또 이완용이 독립협회 회장이었다는. 기야. 네. 맞나요? 예. 기억이 정확하게 어제 안 독립협회의 요직이었을 겁니다. 네. 그 일본이 중화 중심 역사관에서 벗어나기 위해 창안한 개념인 진화. 이게 진화가 사실 차이나를 읽으면 진화잖아요. 아, 그래서 뭐지? 조선상고사 조금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진화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대단한 진화라고. 책 읽으셨네요. 화 제발. 지금 원래 본 진행자가 약간 미친 것 같거든요. 폭주하고 있어, 폭주. 진행하는다고. 진화, 이런 거 나오고 있고. 오랑캐 한번 터졌다고 계속 하는 것 같은데. 시도하고 있어, 계속. 아니, 진행. 네, 어쨌든 저희에게 정보를 주세요, 웃음 말고. 지금 순열 100% 역사 학도는 당신밖에 없거든요. 네. 네, 어쨌든 진화의 개념을 수용했고 갑신정변에서 청군 관련 서술을 배제하는 등 역사 서술 태도를 보였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본격적으로 근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을 모방한 소학교, 한성사범학교, 성균관 등의 신구 교육과정에 그 역사가 필수 교과목으로 도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체의 대우를 알게 하고 국체가 뭐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을 하나의 실제하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체가 그 몸체자거든요. 이 국체의 대요는 제가 그 한국서 사료강독 시간에 읽었을 때 나왔었던 표현인데 이거를 그냥 끌고 왔네요. 네. 아, 그래서 저 대요 뜻도 물어볼라 했어요. 네. 아, 한국사 사료강독 시간에 배웠으니까 설명해 주세요. 그 국체라는 것은 뭐 국가의 뭐 체제? 뭐 국가의 구성을 말하는 거고 대요는 대강, 큰 묘지, 뭐 대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대강 알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럼으로써 이제 국민으로서 원래 국가에 귀속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국민이라는 한 단위로 묶으면서 국가에 대해 희생해야 되고 국가에 충성해야 되는 애국심을 갖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군주에 충성하고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을 양성하여 근대 국가를 구성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작하였으며 일본 역사에서의 국사, 동양사, 서양사 구분을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일본 식민주의 역사학과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을 한마디로 평가하면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네, 식민주의 역사학을 그 반대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민족주의 역사학이지만 앞서 봤던 것처럼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표현을 했고요.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의 연구가 주류였기 때문에 현재 교과서에도 그 관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그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자가 현채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현채예요? 네. 좀 신기하네요. 그분은 한국 근현대 사학사에서도 다룬 분입니다. 이분 안 계셨어요? 있었을걸요? 아닌가? 첫 화에서 다뤘으니까 있었어요. 예, 죄송해요. 연습을 안 해서. 네, 그러면 현채에 대한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1화를 들으시는 걸로 아, 하겠습니다. 진짜 한마디 하고 넘어간다. 아, 그래요? 네. 현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도만. 아니, 현채라는 사람이 그 동국사략이라는 책을 썼다? 어떻게 기억해요, 근데? 머리 좋으시네. 그 네. 왜 있었으니까.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1학년 1학기 한국사 있는 시간에 배웠었던 거거든요. 아, 예. 어쨌든 교과서에서 민족주의적 관점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게 그 저번 시간에서도 말했던 임진왜란이죠. 그때 계셨나요? 그 용어, 역사 용어였나요? 시간이? 아니, 그 제가 진행을 했으니까 당연히 제가 있었죠. 아니, 주영양이. 전 없었죠. 네, 없었나요? 주영양 그 역사교육과 교과서 시간에 있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임진왜란이라는 표현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외란? 그죠? 네. 오늘 다들 말 많이 안 하기로 그 합의하고 오셨나봐요. 외란이요. 또 옆에서 각 재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만두시죠. 네, 어쨌든 평화민족은 저번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 삼국통일이라는 단어가 고구려, 백제, 신라라는 각기 다른 국가들이 마치 하나의 공동체였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꼭 그러니까. 이탈리아 통일처럼. 네. 잠깐만. 그, 그렇지. 사례가 들리셨어요? 목이 네, 그 이해람 군께서 그 갑자기 죽어가시니까 제가 잠깐 진행 바통을 이어봤자면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임진년의 왜가 일으킨 난리라는 뜻인데 되게 자국 중심적인 관점이죠. 일본에서는 분로쿠 게이초의 역이라고 하거든요. 블로쿠가 그 시대의 그거 아닌가요? 연호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블로쿠 시대와 게이초 시대의 역은 전쟁이라는 뜻인데 일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좀 약간 자국 중심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맞아요. 동아시아사를 제가 고딩 때 썼는데 거기서 임진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임진 전쟁, 병자 전쟁. 네, 아 그렇게 가르치나요? 신기하네요. 예, 신기했어요. 저도. 나도 배웠던 것 같은데 왜 저는 기억이 안 나죠? 내 옆자리였잖아요. 네, 뭐 그거 너무하네. 삼국통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라와 고구려는 완전히 기원이 다른 나라고, 뭐 백제는 뭐 고구려에서 나왔다 안 나왔다 말이 많은데, 하여간에 통일이라는 게 사실은 원래 하나였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걸 통일이라고 하지, 막 분산되어 있었던 원래 분산되던 애들이 하나가 되는 건 통일이 아니라 뭐 정복, 뭐 병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뭐 백제를 정복한 건 사실 통일이라기보다는 병합에 좀 더 가깝다고 봐야 돼요. 일본이 조선을 병합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삼국통일이라는 표현은 한일합방이라는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일합방이라는 게 합방이라는 거는 이제 나라와 나라가 협의를 해가지고 나라를 합친다라는 걸 합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한일합방이라는 말을 안 쓰고 한일합병, 한일병합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네. 삼국통일은 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네이버 댓글이나 뭐 페이스북을 가끔 보다 보면 삼국통일을 한 사람은 신라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국가죠. 네. 김신라 씨. 김씨 왕조였으니까. 그러니까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보통 외세를 끌어들여서 통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 신라에게 있어서 당나라와 고구려는 무슨 차이였을까요? 그러게요. 걸어갈 수 있는가 걸어갈 수 없는가 그런 건가요? 정도? 당항성으로 배 타고 갔어야 하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신라가 고구려와 힘을 합쳐서 당나라를 몰아낸 거랑 당나라랑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침략한 거랑 이게 큰 차이는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고구려의 그 넓은 영토를 잃게 됐다. 그래서 신라의 삼국통일은 사실 잘못된 거다.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했으면 지금 더 넓은 영토와 강한 국가를 세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진짜 부끄러운데 이거 초딩 때 많이 갔던 역사관이죠. 네. 왜 고구려가 삼국통일을 안 한 거야? 흔한 역사관이죠. 네,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아직 많고 그게 교과서가 한 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죠. 그 삼국통일의 한계 중에 하나가 이 신라가 대동강 이남 지역만 하기로 했다. 막 그런 맞아요. 게 자주적인 나오니까. 통일을 하지 못했다. 네. 자주적인 통일이라고 봐도 되죠, 사실. 그러게요. 신라가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이익은 어쨌든 고구려를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달성을 한 거죠, 그거를. 그 듣고 보니까 그렇네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아까 말하셨던 말 짧게 것처럼 하기 대회인가요? 한만 이상하지 않기. 세음절 이상하지 않기. 그 외세를 끌어들였다라고 배웠지. 그게 왜 외세인지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듣고 보니까 그렇다고요. 아, 네네. 맞아. 지금 보니까 외세죠. 길어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뭘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게.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지금 본인 오랑캐에 만족해가지고 왜? 처음에 너무 강력했어요. 예. 아, 힘들어. 네, 민족주의는 민족 형성을 통해 집단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네,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주지만 극단으로 나아가면
민중을 배제한 국가와 기득권 중심의 역사서술, 국가주의, 나아가 히틀러, 황국사관, 뭐 단일민족 사상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 써져 있는 대로 안 읽어요? 박정희가 무서워요. 네, 이게 바로 그 나약한 인간 실존을 보여주는 연약한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는. 네. 지금 벌써 제가 다 말해버렸는데 그 민족주의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혹시 그 민족주의라는 것의 장단점을 자기가 봤을 때는 어떤 건지 남삼백님이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장점은 그래도 이웃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나마 좀 물론 뭐 우리가 동민이나 우리는 동민, 우리는 구민, 뭐 우리는 시민, 우리 뭐 서울 시민 그런 인식이 크진 않잖아요. 네. 큰가요? 어쨌든 크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뭐 다 마이크 컸어요? 내가 컸나?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민족의 경우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민족은 그나마 너무 그 인간관계가 파편화되고 또 개인화되는 것을 좀 늦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민족주의라는 게. 뭐 우리 민족이니까 막 하면서 보면 월드컵 보면 막 서로 막 처음 본 사람이 막 끌어안고 막 좋아하고 막 괜히 막 뭐 기분 좋다고 막 누구 뭐 사주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다 긍정적이란 건 아닌데 그래도 이웃을 생각하게 해준다 네.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단점은 우리만 쳐보니까 이게 우리만 쳐다보니까 이게 다가 빠진 거예요. 쳐다보니까 다가 빠졌어요. 우리만 쳐다보니까 이게 배타성이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허영만의 식객에 보면 그 미국으로 여행 간 사람들이 막 불고기를 주면서 외국인에 막 추라이 하는 게 나와요. 네. 그런 식의 좀 어글리 코리안, 혹은 뭐 어글리 땡땡, 뭐 어글리 네이션. 지금 한식의 모습을 세계화를 보여주지 않을까. 모독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이 라이 김치, 아이 러브 불고기, 김치 스무디 한잔 하고 갈까요? 김치 치즈 김치 스파게티. 김치 피자. 아, 근데 김치 피자 맛있던데. 아 그래요? 김치가 의외로 치즈랑 막 잘 어울리고. 뭐 어떡하라고. 내가 지금 하는 얘기하고 다르잖아요. 내가 하는 얘기를 뭐 묻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다들? 아니요. 마무리. 어쨌든, 네. 그러니까 배타성을 심하게 띠게 된다. 그래서 네. 다른 사람들에게 작게는 불쾌감, 크게는 폭력을 행할 수가 있다. 네. 라는 거죠. 네. 주영량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요? 저는 뭐라 그럴까? 되게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약간 정이라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한국인의 정 이런 거 네네. 유명하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게 좀 약간 민족주의에서 나온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약간 지금. 그래서 좀 끈끈함. 네네. 네.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뭐라 그럴까? 아직은 뭐 그러니까 세상 사는 정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 졸리신가요? 힘들어서 그래요. 주무시지 마시고. 네. 이번 네. 방송은 뭐 그냥 한마디로 개판이네요. 제가 안구 건조증이 있어가지고 아, 네. 잠깐 쉬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단점은 여기 다 나와 있네요. 전 패스할게요. 빵긋. 저도 패스하겠습니다. 주민님이 말씀해주세요. 네, 민족주의의 장점이요. 일단은 민족주의의 장점은 나라는 그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이게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건데 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민족주의만으로 정체성이 부여가 된다라는 건 아닌데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뭐 개인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단점이 있으면 뭐 역시 배타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민족주의의 단점이 배타성이라는 거는 인정을 해요. 네. 근데 그게 민족주의만의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죠. 개인주의도 배타성이 있고 뭐 심지어는 뭐 저는 인류에도 배타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구상에 인간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이 있고 동물도 있고 식물이 있는데 우리 우주계로 합시다. 아, 우주에. 어쨌든 그런데 그런 사실 인류애라는 거는 이제 또 자연을 또 배제하는 또 그런 개념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주의가 됐던 간에 일단 배제가 있어요. 배제가 있고 구분이 있는데 그거를 꼭 마치 민족주의만 그런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배타성은 민족주의의 단점이 많지만 민족주의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 그래가지고 민족주의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를 배격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저기 제가 여기다가 써놓은 또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역사에 대한 신화적 서술은 민족주의를 대중운동으로 고양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정당성을 부여받습니다. 실제로 민족주의가 반제국적이고 반독재, 통일운동으로서 민중운동을 주도한 것도 긍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많죠? 통일이 우리 민족이라서 통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반제국 관련해서도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반제국주의 운동을 하면서도 또 배타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물론 왜 들어라 양키 안 불러주세요. 아니, 갑자기 왜 그렇게 나오냐고. 저번에 불러주기로 하셨잖아요. 끝날 때 부를게요. 한곡 뽑기로. 예, 알겠습니다. 클로징 곡으로. 혹시 제가 한번 던져보고 싶은 질문은, 예. 지금 왜 통일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가장 많이 나올 답변은 이건 것 같거든요. 같은 민족이니까. 네.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근데 만약에 민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또 통일을 어떻게 볼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민족이라는 관점을 조금 배제하고 나서는 우리가 통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조금 궁금하고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당연히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민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좀 괜찮게 바라보고, 뭐 민족주의도 뭐 괜찮게 바라보는 쪽인데, 저는 통일을 왜 해야 되냐. 일단 같은 민족이니까 라는 거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같은 민족이니까고, 만약에 민족을 부정하는 사람? 그 민족을 부정하는 뭐 탈민족주의자들은 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겠죠?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평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통일을 함으로써 영구적인 평화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점으로 설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북한에 지화 자원이 있어가지고 통일을 해야 된다, 이딴 건 정말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는 게 곳에서 맨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지리. 근데. 아니 경제적 문제 때문에 북한과 통일을 한다면 그게 솔직히 식민지 만드는 거랑 다를 게 뭡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뭐 조선의 뭐 지하 자원과 인력을 뭐 가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뭐 침탈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의 지하 자원이라든지 노동력을 위해서 북한과 통일하면 그건 통일이 아니라 침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한의 자본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 자원력을 합치자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기술과 지식과 조선의 인력과 자원을 합친다면 네, 대동아 공격 건설할 수 있죠. 만세! 맹주 일본 가자!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일본이랑도 통일하고. 그렇죠. 그거 해야죠. 안중근 선생님의 삼국평화론? 맞네? 동양평화론. 동양평화론이 그딴 거였나요? 네, 어쨌든 아니었거든요? 저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 심각한 개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발언 발언 신청받는 건가요?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네, 제가 발언해야 할 것 같은데, 저는 통일은, 저는 사실 분단이라는 체제 자체가 조금, 저는 문익환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목사님이 문익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주주의는 민중의 부활이고, 통일은 민족의 부활이다. 그 말에 전적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그 말은 인상 깊어서 뱉어본 거고요. 네. 이 말은 인상 깊은 말이기 때문에 뱉어본 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분단이라는 전 분단을 유기체로 보거든요. 분단이라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누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분단으로부터 오는 온갖 부산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는 한국 근현대사를 봤을 때 그 분단이라는 유기체가 주는 것들이 굉장히 좋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지금 당장 평창 올림픽 것만 봐도, 평창 동계올림픽 것만 봐도 그 분단에 의한 갈등이 어느 정도 보이고 있고, 네.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분단이 주는 좋지 않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분단이 제거돼야 하기 때문에 통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분단을 몰아내야 하는 거지, 같은 민족이라기보다는. 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애초에 분단이라는 것 자체가 좋지 않아서. 또 무슨 평화적인 무슨.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애초에 사실, 우리가 분단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라면 지겠는데, 사실 저희는 분단의 책임을 질 짓을 안 했어요. 보면 지정학적으로 안 좋은 위치에 있었던 거지, 분단의 책임을 질 만한 짓을 저희는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억울한 게 있거든요, 저는. 억울해요? 네. 억울하죠. 아니, 우리가 뭐 했는데.
그리고 35년 지배받은 거밖에 더 있습니까?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요? 네. 저는 최근에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분단 상황에서는 분단 그 자체보다 그 분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고통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강철비를 보셨군요. 아, 네, 맞아요. 네, 제 친구도 정말 인용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래서 사실 그 말이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이산가족이라든지 그런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좀 살다 보면 불안하잖아요. 뭐 북한에서 무슨 말을 했다 하면 아, 전쟁 나는 거 아니야? 그러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그런 경각심이 별로 없긴 하지만 사실 지금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민족이다 뭐다 이런 것보다는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불안하죠. 미친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두고 싸우고 있는데 막 자기가 미친 사람들이 누군지는 말 안 했습니다. 자기 주어가 없어요. 책상에 있는 버튼이 더 크고 강력하다고 막 무서운 사람들이죠. 혹시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하고 싶으신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없습니다. 좀 빨리 끝낼까요? 지쳐 보이네. 네, 클로징 멘트 말고 마무리 좀 해주세요. 네. 네, 그러면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민족주의, 특히 민족주의 역사학을 중심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직 배우지 못한 것들이 많아서 제가 배운 것 위주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맛이 갔네요. 고장이 났어요, 사람이 지금. 예. 재미없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소감 한 번씩 듣고 가겠습니다. 네. 저부터요? 저는 왼쪽부터 가겠습니다. 뭔가 민족이라는 조금 요즘 잊고 있었던 주제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됐던 것 같고, 요즘 막 시끄럽잖아요. 뭐 남북 단일팀이다 뭐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같이 좀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민족주의는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민족주의자는 좀 좋아요. 되게 이상하죠? 설명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민족주의는 별로 아니라 민족주의자들 좋아해요. 뭐 문익환 목사라던가, 뭐, 안창호 선생님도 민족주의자라고 봐야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그런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뭐 매 시간마다 강의를 하나씩 듣고 가는 기분이고요. 네, 오늘도 배워가서 좋습니다. 네. 제 차례네요. 오늘 뭔가 뚝뚝 끊는 날이군요. 뚝뚝 끊어지는 날. 네. 속성이 없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두 화에 걸쳐서 좀 쉬었더니 이제 좀 편해서 너무 좋고요. 그냥 조용히 이제 남의 강의를 들으니까 너무 편합니다. 편해서 좋았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해람 군의 민족과 민족주의 발제를 다 말을 못해. 제가 복붙했다는 거를 발췌로 비판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발제를 이제 두 회에 걸쳐서 봐왔고요. 네, 언제나 그렇듯 재미없고 딱딱한 역사를 더더욱 재미없고 딱딱하게 배우는 더욱에서 더더욱으로 발전했어요. 네, 우리 역사 방송 우리들의 사생활 민족과 민족주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